9회 세무회계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세 분류 기준과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로 분류가 되고요. 사용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입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세 의무자 동일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가 되는 거죠. 1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부과 대상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분류가 되고요. 틀린 것은 3번. 2번. 국세부과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2번에 1번 틀렸어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조세는 납세 의무자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부과되어야 되고요.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1번은 근거과세 원칙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는 없죠.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고요. 조사한 사실을 법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3번. 소득 처분 종류가 다른 것을 물었어요. 1, 2, 3번은 다 유보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출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배당은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고요. 기타 사회 유출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4번에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상여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5번 문제를 볼까요? 입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감자차익은 수익이 아니니까 입금불산입이라고 하죠. 간주 임대료는 입금 항목입니다. 5번의 답은 2번이네요. 법인세가 송금불산입이니까 법인세로 환급받으면 입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쓰고요. 국세 과운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입금불산입입니다. 6번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고 결산 시 시가가 800만 원인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인정이 안 되죠. 송금 불산입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6번의 답은 3번. 유보 처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7번 발생주에 따라 미수이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금불산입이죠.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3번이 답이 되겠죠.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8번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만약에 2월 결손금이 없었으면은 세무조정은 없는데 전에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입금불산입 기타로 처분한 거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8번의 답은 2번. 9번 문제를 볼까요?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법인세 송금불산입, 인건비는 송금이죠. 벌금 송금불산입, 토지의 평가손실, 시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9번의 답은 3번, 4천만 원. 10번 문제를 볼까요? 법인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한 퇴직금이 1,200만 원이나 임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은 2천만 원입니다. 종업원에 관련돼 있으면 세무조정 없겠지만 임원은 800만 원만큼 상여 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송금불산입 퇴직금 한도초가 800만 원 상여입니다. 답은 2번이죠.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파손, 부패로 인한 것. 답은 1번이죠.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평가손실 있습니다. 12번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접대비는 기본금액과 수익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송금불산이 상여 맞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출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1만 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수취하면 송금불산입 되는 거 맞습니다.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도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2억 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한도 초과가 있을 때만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대손 요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죠. 파산, 사망, 실종, 부도 6개월 경과, 소멸시 완성. 그죠? 1, 2, 3번은 모두 맞는데 4번에 결산 시 회계장부에 그냥 대손 처리했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에요. 1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해라. 손익계산서는 볼 필요 없고요. 재무상태표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이 3천만 원 나와 있고 3천만 원의 1%면 30만 원이 한도액인데 밑에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70만 원만큼 한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16번. 단기 세무조정상의 소득처분은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기타 사회유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을 해주면 원래는 차가감 소득금액인데 기부금이 없으면 그냥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씁니다. 당기순이익은 1억 원 나와 있죠. 당기순이익은 1억 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5억 7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유보와 뭐가 있습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 있는 거예요. 유보와 기타 사회 유출이 있고요. 그리고 입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겁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에서 다른 건 다 볼 필요가 없고요. 감소의 합계와 증가의 합계를 보시면 돼요. 증가의 합계는 3억 4천만 원이니까 플러스 유보가 3억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을 물었고요. 감소의 합계가 3천만 원 나와 있죠. 감소의 합계가 3천만 원, 네, 마이너스 3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에서 3억 4천만 원 되면 4억 4천이죠. 4억 4천에서 3천만 원 빼주면 4억 1천만 원이 되죠. 4억 1천만 원. 4억 4천에서 3천만 원 빼면 4억 1천만 원. 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억 7천만 원하고 4억 1천만 원하고 1억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 17번에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17번에 틀린 것은 1번. 상품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는 인도 1 맞습니다. 계약 등에 의해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을 때는 지급 약정일 맞죠.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18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금 전환금이 없어요. 없으면은 단기에 퇴직급여로 전입한 1억 원이 전체 송금불산입됩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19번.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첫 번째가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 300만 원 나와 있어요. 300만 원하고 두 번째는 산출세액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곱하기 과세표준 1억 분의 자,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 원천 소득이 2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360만 원이 나옵니다. 둘 중에 작은 거니까 300만 원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19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 20번. 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국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가 거주자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20번의 답은 2번. 자,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내국법인의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죠. 21번. 소득세법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자,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법인과 달리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국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일, 폐업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폐업일까지 따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은 폐업을 했을 때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봅니다. 그 이유는 폐업한 이후에 이배사 근년기라는 또 다른 소득이 있을 테니까 그 소득까지 다 12월 31일까지 그 소득을 합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1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1번에 틀린 것은 4번. 22번. 이자 소득에 대한 설명이 더 올바른 것을 물었죠? 1번이 맞네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번의 답은 1번. 자, 23번. 배당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도 배당 소득에 포함되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현금 배당만 포함할 뿐 현물 또는 주식 배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2번 틀렸고 3번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죠. 법인의 이익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의제 배당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의제 배당.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23번에 틀린 것은 2번. 24번. 부동산 임대 총수익 금액을 계산을 해라. 10월 1일에 임대를 하고 1년간 사용료 8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10, 11, 12 3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8천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를 해줬더니 2천만 원 나옵니다. 답은 1번이죠.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25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3번이죠. 여러분 1번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이에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판공비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월 20만 원씩 받는 기자의 취재 수당은 비과세 되는 거죠. 25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26번. 연금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단체퇴직보험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봐요. 3번이네요. 26번의 3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개인연금 저축으로 받게 되는 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들어갑니다. 27번.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상 타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맞죠?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하는데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대여로 인해서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당금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27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8번 일시적인 문해창작소득은 기타소득이고요. 계속 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겠죠. 28번 추가공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자. 경제 능력이 없는 만 77세, 70세 이상이니까 경로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한부모 가족공제. 그죠? 만 8세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게 없어요. 4번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면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으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28번의 답은 4번이에요. 29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인가? 공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용액 마이너스 총급여 곱하기 25% 곱하기 15%가 소득공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 금액은 1,200만 원 나와 있죠. 1,200만 원 마이너스 총급여 곱하기 25%면 여러분들 3,000만 원 곱하기 25%면 7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200에서 750을 빼보겠습니다. 1,200만 원 마이너스 750만 원 곱하기 15% 하면 6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30번.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 맞죠? 무상은 징여고 양도는 항상 유상으로 이전돼야 됩니다. 소액주주의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이 코스닥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는. 대주주는 과세를 하죠. 2번입니다. 30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맞고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주식입니다. 31번의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건물과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32번.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세법은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협력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 맞고요.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가 지급명세서를 뜻하는 겁니다. 사업장을 이전할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장부 인정이 됩니다. 32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33번 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거죠. 1번이네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내는데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5월 달에 다시 합산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1번. 3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끝내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역시 연말정산으로 모두 끝냅니다. 34번. 배우자 윤세기 씨는 연간 99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지만 2천만 원까지는 상관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몇 명인가? 본인, 배우자, 부친도 60세 이상이니까 되죠. 딸이 장애우니까 됩니다. 아들도 되죠. 5명입니다. 34번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의 답은 4번. 35번.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고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거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담세자가 되는 거 맞고요. 35번에 틀린 것은 3번이에요. 36번.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맞죠? 물세도 맞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나 법인세죠. 3번이 틀렸어요. 36번의 답은 3번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단일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37번. 사업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진다. 틀렸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지는 거고요.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 맞죠? 2번이 맞습니다. 37번의 답은 2번. 과세사업자는 거래 품목에 따라가 아니라 금액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의 제반 의무가 있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이었어요. 38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맞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틀렸어요. 있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4번 제출하는 것도 맞고요. 틀린 것은 3번. 39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치물과 무치물이므로까지 맞아요. 주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농민이 쌀을 운반하고 통상적으로 쌀값과 운송비를 함께 받았을 때 주된 재화가 면세면 부수재화도 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음식점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39번의 답은 4번입니다. 40번. 용역의 공급 시기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조건부, 기타 조건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맞습니다. 공급 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 즉 전기요금과 같은 거 계속적으로 공급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맞죠. 이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았을 때는 안분 계산을 해줘야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31일, 9월 30일. 그죠?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나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어요. 9회 세무회계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